이번 보궐선거 매우 특수합니다. 이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전 구청장이 이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다시 이 선거에 나서게 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후보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저도 아마 그 전선을 계속 확대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국민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동안 뇌물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성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 그 정당이 정말 안면 몰수하고 그 후보를 다시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몇 번 그걸 어기고 했습니다만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공익 제보자로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고, 그리고 2019년 조국 사태 당시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게 다 유죄로 확정 판결됐거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면서 최근에는 검찰 5년, 6년 구형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걸 당시 감찰 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한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정권 교체를 가져온 기폭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통령도 사면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의 어떤 단순한 비리, 뇌물, 불법 자금 수수, 성비리 사건과 관련된 원인 제공이 아니라 공익 제보자로서의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쓴 것이라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로 다시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전력을 다해서 다시 재당선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힘을 모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그 공익 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민주당에서는요,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비위 공무원 출신이다 이런 좀 공격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아니, 대법원에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아닙니까? 이미 판결을 통해서 공익제보자 아닌 건 확인이 된 것이고,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40억이 드는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본인 당사자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유죄 판결 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사면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제 기결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먼저 이 40억 혈세를 더 쓰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이라도 먼저 좀 청구해야 될 판이다.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이 원의 제공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예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한 거예요. 공당에 대해서 그런 책임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먼저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다들 그런 예상들을 하지만 이것은 그래서 그 예비 총선의 성격이 짙고 내년도에 총선은 정권 심판으로 치러질 것이다라는 건 다들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은 여야 간에 지금 야당 대표가 지금 18일째 지금 고개를 끊고 목숨을 걸고 단일 투쟁을 하고 있어서 여야 간의 대립이 최고치에 지금 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각종 이제 최상병 수사 외압 건이라든지 오송 지하자도 참사라든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각종 이제 문제들, 실정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심판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동안 저희 민주당이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으로 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서 반드시 총력전을 펼쳐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면 우리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한 당의 그런 위상이라든지 그런 사기 같은 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곳에 민주당에선 이 민주당 대표가 전략 공천을 한 경찰 출신이죠. 이 진교훈 후보 띄우기에 나섰는데 이 내용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입니다. 진교훈 예비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반칙에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공천을 받는다면 그 후보자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누가 반칙 없이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가를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면한 검찰 출신 김 전 구청장과 또 이재명 대표가 전략 공천한 경찰 출신 진교훈 후보가 지금 대결하게 되면 검경 대결 구도 이거 계속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선거 구도가 좀 화제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이 6개월 앞두고 있는 지점에서 이제 유리하게 있는 선거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총선 민심하고 어떻게 연결될지 이런 관심인데, 저는 총선의 어떤 이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휴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 치러지고 아직 6개월이 남았거든요. 사실 총선이라고 하면 총선 한 3개월 전 그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지고 인물이 구성되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총선에 어떤 직결될 것이다.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멀었고 예. 또 이것 자체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한 지역의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 총선의 어떤 민심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야 지도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예. 이게 이제 공천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놓고 그래서-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의 어떤 책임, 뭐 어쨌거나 이게 공익제보다 하더라도 이 선거 실형으로 인해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예. 정책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어떤 국민적인 판단보다는 각 당 내부에 어떤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예.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국 이제 김기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냐 그걸 판단하는 저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막 김태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김기현 체제가 총선을 지휘할 가능성이 큰데 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어떤 결사항전의 각오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거에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당대표 리더십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 예. 라는 부분에 대한 당내에 이제 반발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국민적 여론을 알아보기보다는 각 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클 것 같습니다. 지도 체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그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하기 싫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 실제로 무공천 기류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김태우 후보가 사실은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인데 다시 후보자로 나선다는 게 너무나 염치 없는 일 아니냐라는 내부의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뭐 어찌됐든 공천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김기현 호가 이제 퇴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비대위로 전환하게 그렇게까지 되는 보세요? 예. 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여당 지도부가 이 선거를 지휘하게 되는 이 방향이나 전략이 잘 보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김기현 대표의 존재감이 너무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내부에서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강서구라는 상당히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김태우라는 후보를 갖고 선거를 치렀을 때 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체제가 해체되고 비대위가 생기는 계기가 예.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데 어제 민주당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죠. 이 대표의 단식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결의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 자, 어제 사실 의원총회 이 대표 단식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내각 총사퇴 이야기가 나왔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 그 내각 총사퇴와 국정기조 변화는 예. 전화는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투쟁 들어가면서 요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정말 위중해요.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비상의총이 열렸고 예. 그 비상의총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한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의원들이 그러면 내가 이재명이 되어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들을 예. 우리가 총력 투쟁해서 시민단체 등 이제 세력들과 연대해서 총력 투쟁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결의하기 위한 이제 의총을 열었고 그 의총을 통해서 이제 내각 총사퇴 그 메시지를 담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바로 내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내각 총사퇴에 있어서 가장 내각을 총괄하는 그 책임이 국무총리에게 있기 때문에 상징성 때문에 이제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그 의총장 앞에서 더원협에서도 피켓팅을 들고 좀 강력히 대여 투쟁을 좀 해달라는 요구도 좀 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이
이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불체포 이제 체포 동의안도 내일 이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어제에서는 바로 이제 다뤄지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총의 결의사항 중에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그 결의안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윤석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또 후속적으로 이어질 그럴 것이 예상됩니다. 맞물려서 이야기를 한 자리였다 이런 설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해임 건의안 이거 제출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요 막장 정치 투쟁이다 피해 다 국민이 본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예.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화성인이 결의문을 낸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 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이 18일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정기국회를 하루 앞두고 단식을 결심했을 때 다 뜬금포 단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기국회는 야당의 놀이터고 야당의 시간인데 그 많은 거대 야당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지적하고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왜 갑자기 당대표가 뜬금없이 단식을 해서 정부를 이렇게 몰아왔느냐에 대한 그런 오래된 그 우리 의아심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18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저희들이 좀 자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날 갑자기 어저께는 또 의총을 열어가지고 저는 의총을 열길래 정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상태가 위중하면 어떻게든 의원님들이 끌어내서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난데없이 또 내각 총사퇴 총리 해임안을 이야기를 하니 제가 기억하는 바로 저도 정치학자입니다만 대한민국 헌정사 역사에서요. 이 내각 총사퇴 이건 거국 내각 과도 내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치적 권력 공백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4.19 혁명 이후, 그다음에 12.6 이후, 그다음 6월 항쟁 같은 전 국민적인 전국적인 항쟁이 요동쳤을 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깨닫고 있어요. 과한 메시지다. 당연하죠. 거국 내각, 과도 내각을 연상시키는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할 시기입니까 지금 이게? 이게 12.6 이후에 서울의 봄이고 이게 4.19 혁명 이후에 권력 공백 상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그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수산물 더 잘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력 다 떨어졌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그렇게 문제제기했지만 정말 아무 실체 없는 그 뻥튀기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하는 이 농성이나 단식이나 이걸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저들의 단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과도내각, 거국내각을 연상시키는 내각 총사퇴를 이야기한다? 정말 저는 뜬금포 의총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과도 내각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제 의총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결의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 당의 원로들은 오늘 오전 이 대표를 다시 방문해서 단식 중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제적으로라도 빨리 중단시키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면 큰일 난다. 살아야 무슨 싸움도 하고. 당에 우리가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이 이상 더 하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당이 강제로라도 입원을 하도록 건강한 이 지경에 오면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따르더라고. 이 대표님은 대답을 하셨나요? 아니 그 일체 대답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앞으로 이 대표의 입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은 당에도 책임이 있으니까 강제 입원을 강력하게 보냈어요. 당에서 책임지고 강제 입원시키라고. 들으신 것처럼 원로들까지 이 대표를 입원시켜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회 당대표실 복도에 의원 10명에서 20명 사이가 계속해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직접 그 자리에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정확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3일 전부터 저 대표실 앞에서 같이 이제 농성을 같이 하고 있는데 대단히 지금 위험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동공도 많이 풀리셨고 뭐 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혈당도 되게 좀 수치가 안 좋고 그래서 의사의 소견은 지금 빨리 중단해야 된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비상의총에서 우리가 대신 이재명에 대해서 싸울 테니까 제발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이제 비상의총을 열은 거고요. 각계의 그 시민사회단체 원로분들이라든지 종교계에서도 계속 참석 오셔가지고 단식 중단을 이제 만류하고 있고 어제는 이제 의총 이후에도 전 의원들이 비상대기를 했어요. 이제 의총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저 병원으로 좀 가실 거를 그렇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더 하겠다라고 이 대표는 의지를 계속 단식을 하겠다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는 강제로라도 모시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의총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의지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투쟁과 승리를 위해서 이제 단식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오는 19일이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찾을 가능성 이것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박지원 전 원장은 굉장히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왜 갑자기 중단하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비정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표는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에 있다고 봅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지금이 과연 국민 항쟁을 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국민 항쟁을 하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정권이 정말 독재적인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뭐 그런 정권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수 여당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전히 사법부와 또 여전히 지금 뭐 이 권력에 있어서 이 아직까지도 장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어떤 능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가 저는 독재 정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국민 항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자신을 중심으로 재반했던 비판 세력들까지도 다 뭉쳐내는 그러면서 자신을 그 모든 세력이 보호해내는 왜냐 사실은 친명계 이외에는 이재명 대표 보호할 수 있는 세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 단식 전까지. 자, 그리고 굉장히 본인한테 지금 당하고 있는 체포동의안 이 문제가 시시각각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 이 재야 인사들 그다음에 전직 원로들 다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즉 자신을 둘러싸고 이걸 방어막을 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체포동의안 본인은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국회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지금 뒤집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방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약속을 지키려면 저는 분명하게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가결시켜야 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식의 목적은 결국 자신을 두면서 이 어떤 묶어내는 작업이다. 아직까지 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마 영장 청구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였고 지금 말씀은 결국은 체포동의안 가결 부결과 연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약속을 번복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나에게 날아오는 영장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아직 입장을 더 왜 내지 않느냐라는 일각의 공격은 좀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영장 청구 되지도 않았습니다. 영장 청구 국회에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만약에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는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날아오지도 않은 영장에 대해서 왜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은 단식 중에도 대표께서 검찰 소환 조사 받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영장 부결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검찰 소환 조사도 뭐 막말로 단식을 핑계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2번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당내에서는 사실 뭐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런 논쟁이 아직 벌어지지도 않고 있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대표의 상태가 너무나 위중하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겠냐 또는 어떻게 더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이지 아직 가부결 여부를 두고는 논쟁이라든지 의원총회에서의 공론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걸 노린 거죠. 그걸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단식은 차마 그 논의 자체를 못하게끔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근데 것이고. 영장이 청구가 안 된 건 맞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영장 청구 안 됐지만 될 거란 걸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알죠. 그 일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굳이 영장이 청구가 돼 입장을 밝히나요? 그러니까 다 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단식을 하고 있는 거는 결국 이런 단식을 통해서 몸으로 차마 말로는 뒤집지는 못하겠죠. 예. 왜냐?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효과. 지금 차마 당내에서도 야 이거 지금 가결시키자라는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안이 정치를 한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지점이 바로 저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다. 예. 그리고 헌법상에는 공판 중심주의 아닙니까?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에요. 증거가 차고 넘치면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탄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비얘기 중에 신청해라. 그래야지 너네 그 검찰에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수사안인 정치,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체포동의안 치려고 하는 그것이 그거에 대해서 의혹에서 말끔해질 거 아니냐라고 제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쳤잖아요. 비얘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비얘기 중에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지금 그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예산 국회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쳐가지고 그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합니까?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 비얘기 중에 치라고 하는 소리는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요. 정기국회 시작돼서 이제 12월까지는 비얘기가 없고요. 수사는 수사의 스케줄이 있고 수사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죠. 그러나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지만 구속영장을 검찰에 치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이 사람은 구속영장을 쳐서 신병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수사가 기소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진다면 범죄 혐의가 무지하게 중대하잖아요. 그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은 검사의 기본적인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이분이 야당 대표니까 불구속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이 왜 구속영장을 칠 수밖에 없냐면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와 관련돼서 수없이 많은 사법방해, 증거인멸, 심지어는 알리바이 조작, 증언 조작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 변호사, 전 당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그걸 번복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수사를 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주는 못하겠죠. 어떻게 제1야당 대표가 도주를 하겠습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엄청나다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고 영장을 칠 수밖에 없는 중대범죄라는 것을 검찰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불구속해달라. 제가 어디 가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되면 당연히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그러나 저런 중대 혐의는 사실 제3자 뇌물이 수백억짜리고 백현동의 배임이 수십억, 수천억짜리, 수백억짜리인데 어떻게 구속영장을 안 칩니까?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저렇게 엄청난데. 잠시만요. 지금 사실 뭐 영장을 치냐 안 치냐 그리고 수사 스케줄에 따르면은 이미 지금 뭐 9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뭐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오늘 25일에 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민주당에선 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부결에 힘을 싣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 올랐습니다.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에 가결된다 그러면 예전에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의 정치적인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뭐 이르면 내일입니다.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이고 뭐 늦어도 뭐 이번 주 초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현재 입장이 어떻습니까? 아직 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 한 적은 없고요. 한 적은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의총에서 결의된 정해진 내용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거니까 이게 정당한 청구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겠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당한 영장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결정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잠깐 좀 부연을 드리면
이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님조차도 특수부 출신 그 수사들은 2개월 안에 다 종결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1년 6개월도 넘은 수사입니다. 그동안에 그 차고 넘치는 증거 가지고 왜 기소를 못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인데 오히려 뭐 도주 우려 없는 건 다 아실 거고 그 범죄 소명 여부도 이게 백현동 건은 배임죄고요. 대북 송고권은 제3자 뇌물입니다. 이 다툼의 여지가 대단히 있는 내용 그 범죄들이어서 오히려 그 다툼의 여지가 많은 것들은 구속을 안 치는 게 어쨌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사실은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당내의 그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연역이 그 검찰권의 남용으로부터 그 정치인, 그러니까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거고 그것에 대한 그 기준은 정치적 탄압의 징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당에서는 이것이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고 정적제 고용 검찰의 수사라고 저희가 이제 이미 규정하고 싸우고 계속 해오신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체포 동의서가 실제로 그 우리 국회에 넘어온다면 그거에 대한 그 당내에 논의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분위기는 그 전보다는 이 검찰권의 남용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볼 것이고 남용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그러면요.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검찰도 하시고 법원도 하시고 다 하시죠. 뭐하러 검찰 법원이 있습니까? 왜 스스로 다 판단해요? 일단 검찰에서는 뭐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가능성을 치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그러면 그 본인들이 정당한지 안 한지 판단도 더 하고 이거 언제 소환될지 다 판단도 더 하시고 그러면 민주당이 다 하세요. 뭐하러 검찰 법원 다둡니까? 상권분립 왜 합니까? 그래놓고 민주주의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상권분립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검찰이 구속할 수 있습니까? 구속 못합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받아서 법원이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판단한 이미 한 차례 불체포 특권 행사했잖아요. 자 이번에 또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지금 보면 지금 정청 내용 보셨잖아요.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가결시키면 가만 안 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는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 스스로 정당한지 안 한지 다 판단하고 유죄인지 아닌지 다 판단하고 검찰 독재인지 다 판단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럼 민주당 독재하십시오. 그게 바로 민주당 독재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에서는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비핵기 중에 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치려면. 근데 그런 가능성을 다 배제해두고 굳이 본회기 중에 쳐가지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 비핵이 없도록 계속 국회 소집해놔놓고 잠깐 비핵이 소집해놨고 왜 그때 안 치냐 그러면 이게 이미 지금 회기가 시작됐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12월까지 회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뭐 회기냐 비핵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조금은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게 정당한 영장 청구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 방탄 단식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부결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그 빌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았던 안이 바로 불체포 특권 포기였고 이게 논란 끝에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결의를 하면서 앞에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현정 위원장 말씀하시고 정청래 의원 말씀하시고 박범기 의원 말씀하시듯이 이건 정적 탄압에 야당 대표 죽이는 거고 이건 부당한 거다라고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외위원장님들 농성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강성치 2층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만약에 옥중공천을 한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판에 권리당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이 원외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노렸다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말씀만 정말 민주당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민주당 내에 계신 분들도 이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 마무리를 합시다. 이걸로 지금 몇 개월째 이재명 민주당도 지금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결백하고 죄 없고 탄압받고 있으니까 법정에 가서 살아오시면 돼요. 그걸 왜 안 합니까? 판사님이 알아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너 죄 없다. 정말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이건 정치 탄압한 거다. 너 당신 보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불구속으로 해서 가라. 라고 하면은 검찰 죽습니다.
내년 총선 우리 죽습니다. 그 자신 있으면 하세요. 예. 민주당 내에 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말은 못하지만 단식을 하니까 말은 못하고 입을 다물고 공천 그 여론조사 때문에 눈치 보고 있지만 그렇게 좀 마무리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이 변수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분위기에 지금 말은 못하고 있는 민주당 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박 하나 듣고 갈게요. 예. 반박할 수 없죠. 예.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재검도 사러 오라는데 왜 거기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반박 듣겠습니다. 네, 예. 들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예.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합니다. 아니, 해주세요. 일단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은 저는 철저히 당내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그건 이미 그때 그 문구가 나왔을 때 수많은 언론에서 취재를 했고 그때 대변인들이 다 해놓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도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그러한 그 불체포 특권 포기의 원칙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방탄 단식을 통해서 뭔가 본인의 영장 청구를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공격하기 위한 예. 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뭐 민주당을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일종의 정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이런 것도 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장기간 수사를 했고 관련자들 다 구속시켰고 압수수색 몇백 번 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다면 영장 청구는 왜 묶어서 합니까? 백현동부터 먼저 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 이 영장 청구가 지연된 것도 쌍방울과 백현동 이 두 가지 병합해서 치려고 했던 것 그리고 쌍방울 과정 중에 이제 재판 과정 중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서 본인들도 최대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두고 너무나 단정적으로 추측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의 약속을 예. 뒤집으실지 아닐지 그것도 저는 지켜봐야 일단 되는 거라고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민주당 최고위원들 오늘 오후에 다시 모인다고 하고 예. 이 자리에서 의견이 정해지면은 이 대표를 다시 만나 이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과 이 소득 관련 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 이런 감사원 발표가 금요일에 나왔는데 이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옵니다.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H와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네, 통계 조작 지시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지금 감사원이 파악한 부동산 통계 조작 4년 동안 무려 94번이라고 하는데 일단 감사원 측의 주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의혹이 있었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1% 정도 올랐습니다. 집값이. 아니 시장에서는 뭐 50몇 % 올랐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 성장한다 그러면서 뭐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아졌다고 느낀 사람 과연 있었을까요? 거기서도 출발하는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감사원이 오랫동안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이걸 조사를 했고요. 관련자들 소환을 했고 또 거기다가 이 조사한 것만 2만 쪽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동안 보면 결국은 본인들이 했던 집값, 소득, 그다음 고용 등등의 통계가 왜곡되다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게끔 좀 분칠하기 위해서 좀 분식하기 위해서 이 압박을 넣었던 당시 부동산원 마찬가지로 부동산원의 조직과 인원을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그런 그건까지 하면서 결국 했던 것들 또 중간에 통계치를 받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미리 이야기를 해서 통계치를 받아봤다 해서 이 통계법 위반 혐의라든지 이런 혐의들이 지금 다 드러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저는 더 아마 확대될 거라 봅니다. 근데 이 사안 자체는 다들 이게 뭐 당연한 이게 어떤 이 뭐 뇌피셜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서 감사원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측이나 관련자들이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저는 이 반박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이거는 이 사안은요, 우리가 정치 공방으로 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통계 조작은요, 정말 이거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옛날 그리스, 중국, 그다음에 뭐 아르헨티나 등등이 보면 전부 다 통계 조작 때문에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게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통계 조작을 하게 되면요, 우리 국가 신인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팩트로서 명명백백하게 저는 밝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매우 중대한 문제는 맞는데 일단 감사원의 조사 결과이고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이 내용들이 맞는지 확인이 될 텐데 지금 뭐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여러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미 그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지금 고발당해서 수사를 당하고 있는 이 지경 아닙니까? 국민들은 이제 감사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 9월부터 지금 1년 동안 그 감사를 하고 이것도 또 3차례에 걸쳐서 연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팀까지 또 교체도 중간에 해요. 근데 지금 한참 지금 국정과 관련된 무능, 폭력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지점에 또 이거를 중간 결과 발표라고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수사 의뢰하면 수사 의뢰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중간 결과 발표를 해서 수사 의뢰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전 정부에서 통계 조작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검찰에 이어서 감사원조차도 지금 감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원이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민주당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정치 감사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단순히 감사에 대한 1차적 결과만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누구를 구속시켰습니까? 누구를 뭐 잡아놨습니까? 수사 의뢰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사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 자료를 넘겨받아서 수사를 할 겁니다. 수사를 하면 관련된 사람들 불러다가 또 조사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나오면 또 더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 기소해서 재판부에 가서 또 그 혐의가 인정이 되면 유죄 판결 받는 거예요. 그게 사법부 시스템이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번에 이 통계 조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 관련된 통계청, 감사원, 부동산원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결과를 최종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발끈할 필요가 없다. 조사를 다 받으시고 저도 수많은 6.1 지방선거 총선이 지나면요. 그 전국적으로 했던 후보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관위에 다 조사받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하고 또 일부는 또 그 검찰에 또 고발도 하고 그래요. 그런 절차를 여야 막 가리 잡고 다 받는 겁니다. 너무 발끈해 하시지 마라. 민감해 하시지 마라. 너무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쓰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린 글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지난 14일에 발행된 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 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사회연구는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문재인 정부 평가를 내놨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고용 지표도 높아졌고 소득도 높아졌고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글을 인용을 하면서 김윤선 이사장의 글을 이제 올려면서 본인이 지금 현재 그 감사원에 발표했던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는 변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만 읽고 들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더라고요. 이사장 분인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수치를 인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는 저는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 수치와 이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조작하고 구체적으로 바꿨던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팩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그 정책을 기반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된 자료가 바로 통계거든요. 그럼 통계 자료를 왜 당시에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한 것들을 이거 좀 마세서 좀 수치 내려 등등 그다음에 좀 섭섭하지 않게 해. 그다음에 이걸 좋은 통계로 보답해. 이런 것들을 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이제 사실 민주당에선 이 정치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선 이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지시를 하면서 조작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객관적인 팩트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동산 통계는 사실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하나가 이제 KB에서 내놓는 부동산 통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부동산원에서 내놓는 통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쉽게 말해서 격차가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제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통계들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여기만 보더라도요. 부동산원 주택 통계는 조사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이 조사원들이 300명입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를 부동산 관련해서 조작했다고 한다면 이 300명을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조사원들이 그 전자 시스템에다 올리고 데이터를 올리고 거기 내부에서 검증을 통해서 발표할 때까지도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조사원 300명을 우리가 매수했어야 되는 거고 시스템을 우리 입맛에 맞게 바꿨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보면 통계체계 개편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개편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 복잡성이 있는데 이 과정 가운데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무슨 수로 뭐 전문가들도 포섭하고 조사원들도 포섭해서 우리 입맛에 맞는 통계를 내놓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감사원이 사실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감사 결과를 빙자한 마치 검찰에서 피의 사실 공표를 하듯이 낙인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전임 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이용하는 거 이거 상당히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 의뢰가 됐으니까 이 검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일 내려집니다. 최 의원은 앞서 1, 2심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한 것, 또 체험 활동을 한 것, 이것이 정말 취직을 준비하는 인턴을 전제로 한 확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활동을 했다는 입장이 아니라 활동했다는 걸 인정한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도?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의원직이 걸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1심, 2심에서는 집행유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벌써 1년 6개월 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쟁점이 되냐 하면 원래 대법원은 소부가 있고 전원합의체가 있습니다. 소부에서 심사를 했는데 소부가 6개월 동안 잡고 있다가 1년 잡고 있다가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의 핵심이 된 바로 이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PB였던 김경록 씨한테 폐기해달라고 넘겨준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던 거죠. 이 김경록 씨가 이거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걸 증거로 써서 지금 정경심 교수 등등이 이제 처벌이 됐거든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법원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 지금 이 증거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이나 이 소유주였던 정경심 교수가 입회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증거를 썼기 때문에 무효다. 이 증거는 무효다라고 지금 최강욱 지금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전원재판부에서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 2심에서는 이미 폐기를 갖다가 해달라고 그러면서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 자체를 넘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본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이걸 1년 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지금 1년 넘게 심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8일 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마지막 지금 판결을 이걸 하는데 본인이 지금 코로나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전원합의체 하려면 전체 중에서 13명 중에서 이제 7대5 정도 7을 넘어야지만이 이제 이게 만약에 판례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판례 변경이 돼서 이게 지금 파기환송이 될지 아니면 그냥 2심 결과가 확정이 될지 그걸 좀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상고심은 뭐 다 법리 판단을 하는 곳이라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게 번복될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결국은 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그 입시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거에 대한 입시 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아무래도 어쨌든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1, 2심과 달리 번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 재판 지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뭐
더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의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간에 개선돼야 될 문제의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그 수사 지연. 지금 이거 우리 이재명 대표 관련된 것도 1년 5개월, 2년 가까이 수사하고 그 종결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덧붙여가지고 수사와 재판에 지연되는 그런 것을 사법 개혁의 한 방법으로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뭐 최강욱 의원 사건, 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이제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일 결론을 내리는데 이 내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